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경쟁 후보의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을 지명해 여권과 검찰 간의 전면전 국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된 새로운 속보도 뉴스 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12월 5일 더 뉴스, 주요 뉴스 먼저 요약해드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문건을 제보받아 보고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문건을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곧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52일 만입니다. 판사 출신의 여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인 만큼 검찰 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중 관계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년 만에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방한 등 현안은 물론이고 양국 관계 강화 전반을 논의합니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고 한류 금지령 해제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에 대해 인민군 총참모장이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해했다며 미국이 도발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협상의 문이 닫힌 건 아닙니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안보리 이사국이 규탄 성명을 냈지만 미국은 빠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갖습니다. 양국 국장급 대표가 참석합니다. 수출 통제 등 의제도 이미 정해진 만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대화의 결과가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 성사 등 양국 갈등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이 영하 4.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무르고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9도, 파주가 15도, 철원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눈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52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추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긴 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지명 발표를 했군요. 네, 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검증 완료 보고를 받고 오늘 바로 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에 지명입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판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제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뒤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발표 듣겠습니다.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발표대로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개혁성과 정치력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민주당이 청와대에 추미애 카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 직후부터 강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하명 수사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설정이 주목됩니다. 네,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총선에서 출마가 가능한 장관들의 교체 여부가 주목돼 왔는데, 자, 이 총선형 개각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4선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 총리 교체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국무총리가 교체될 경우 총선에 임박해서 열리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선만을 위한 총선용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 정도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장관 인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첩보 문건을 처음 작성한 것으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문모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자체 조사 발표 바로 다음 날 문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 소환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어제 청와대 자체 조사 발표에서 익명으로 언급됐던 바로 그 인물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자체 조사 발표에서 A 행정관으로 언급된 인물로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발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발빠르게 참고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첩보 생산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조사하는 것은 오늘 문 사무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사무관은 재작년 10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하던 도중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받은 제보를 요약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을 상대로 제보 입수와 보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직접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송 부시장은 다른 대답을 내놨다고요? 네, 청와대는 문 사무관이 캠핑장에서 송 부시장을 만나 알게 된 뒤 SNS로 제보를 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김 전 시장 측근 고소고발건을 물어봐 대답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도 소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 사무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계기로 청와대로 적을 옮겼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윤회 문건 의혹이 터지면서 지난 2014년 7월 총리실로 옮겼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문 사무관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고 파견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하던 문 사무관은 청와대 특감반원 관련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총리실 사무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제보 경위와 제보 내용의 출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시청에 출근한 송 부시장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송초로 울산시장 등과 최근 상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의 평가는 큰 기대와 강도 높은 비판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정반대 입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미애 후보자 지금 국회에 있습니까? 당사자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추미애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진 오늘 오전에는 외부 일정 중이었고 곧장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소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잠시 뒤에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지만요. YTN은 이미 지난달 12일 여당에서 추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추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해주셨듯이 당대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고 여당에서 직접 추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까 여당은 당연히 크게 반길 것 같고요. 야당 입장은 또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한껏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촛불 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섰다며 법무, 검찰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했습니다. 내심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도중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 출신 오선의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장악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평가도 부정적인데요.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라며 낯뜨겁게 청와대만 옹호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민주당과 한국당의 평가가 검찰개혁에 대한 평소의 정반대 입장과도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선거 공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위를 구성해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잠시 후 2시 대검찰청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성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가 오늘 아침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검찰의 표적 수사, 강압 수사다. 또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 한마디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봐주게 하는 대신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는 정치적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발목 잡힌 여러 법안 중 병역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에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체역 신설과 대체 복무 기간 36개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없다며 현행 병역법 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며 만들어진 대안 법안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앨 경우 병무당국이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던 겁니다. 올해 끝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검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5가지 병역 종류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더라도 현역인지 보충역인지 판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징병 절차가 마비되면 전역하는 장병들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매달 2만 명씩 입대가 늦춰지면서 현행 병력 유지는 물론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국회 공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워싱턴에서 이뤄진 4차 협상은 미국 측이 중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서울 협상과는 달리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틀 연속 강한 압박을 이어갔지만 협상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까지 갈등을 빚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 4차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째 협상은 장소를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등 보안 속에 이뤄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협상이 애초 예정대로 무리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협정 틀 내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고강도 압박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역으로 걸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국가들의 관세 보복 등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y will actually, and if they don't, we'll get them on trade. One way or the other, they're paying, folks. That I can tell you. 이 때문에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협상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늘 증액이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추가적인 어떤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5차 협상은 이번 달 안으로 서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시한이 올 연말까지인 만큼 한 차례 정도 남아있는 협상에서 크게 벌어진 간극을 좁혀 타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은 필요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본인들 역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담화문에서 조미 관계는 정전 상태에 있으며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순간에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격돌을 저지하는 유일한 담보는 순회 사이 친분 관계인데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참모장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진 특권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의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 6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안보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 인권 토의에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 이사국들이 요청해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 6개 나라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Belgium, Estonia, France, Germany and Poland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condemn these provocative actions.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strictly enforce these sanctions. 이번 성명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안보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 인권 토의에 대해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현지 시각 4일 안보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어떤 회의도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를 밀어붙인다면 한반도 상황은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오는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왕 국무위원에게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한중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 중국 청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용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안도 2016년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6일 두 나라 국장급 대표가 도쿄에서 제7차 수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리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한 만큼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서 심도 있는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혀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어제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화 날짜와 의제가 나온 거군요. 네, 어제 한일 두 나라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공개 사전 준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3년여 만에 제7차 한일 수출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전 협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7시간 동안 국장급 협상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사전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 대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민감기술 수출통제 관련 현황,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본이 앞서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이유로 내건 사안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오는 16일 열릴 정책 대화에서는 5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달 말로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다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경기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내륙으로 더 확대 발령됐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14.7도, 파주 영하 8.2도, 서울도 영하 4.9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인 지금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안팎에 머물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어 외출 시에는 추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는 내일 아침입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6도, 파주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9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주말과 휴일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 오늘은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주말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어린이 겨울점퍼 모자에 달린 천연 모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나온 아동용 겨울점퍼 신제품 가운데 13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개 제품의 모자에 달린 털에서 기준치의 최대 5배를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호흡기나 눈에도 자극을 주는 화합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의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 천리안 2B호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 2월 우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대기 환경은 물론이고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도 관측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발사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거쳐 발사 준비를 마친 천리안 위성 2B호입니다. 적도 상공 36,000km 고도에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면서 항상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천리안 2B호의 핵심 임무는 대기와 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대기 환경을 감시하는 탑재체까지 갖춘 정지궤도 위성이 개발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자료가 실시간적으로 나와주면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들, 특히나 미세먼지를 실시간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리안 2B호는 적조나 녹조가 발생했을 때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해양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해상도는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됐습니다. 또 설계와 조립, 시험까지 우리 기술로 수행됐다는 점에서 발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모든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국산화가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쌍둥이 위성 천리안 2A호와 나란히 위치하게 될 천리안 2B호. 발사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내년 2월 18일경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발사 준비를 마친 천리안 2B호는 내년 1월 초 발사장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감호 4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 진객 철새가 우리나라 곳곳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주남 저수지에는 가창오리를 비롯한 철새 수만 마리가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어스름이 내려앉은 시간, 붉게 물든 호수 위로 가창오리떼가 힘찬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가창오리떼는 산끝에 걸린 노을을 배경으로 군무를 선보입니다. 한 덩어리를 이뤄 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만여 마리가 군무를 선보인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가창오리 군무대를 보니까 정말 황홀하고 춤을 듯이 췄는데 저희들도 사진을 오늘 좀 만족스럽게 잘 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좀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심이 나지막한 곳에는 천년기념물 제두루미 수백 마리가 한데 모여 아침을 맞이합니다. 역시 천년기념물인 큰 고니도 유유히 헤엄을 치며 여유롭게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올해 주남 저수지를 찾은 철새는 50여 종 2만여 마리로 추산됩니다. 먹이주기 등 철새가 지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최근 몇 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예, 지금 주남 저수지에 지금 도래한 철새 개체 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철새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철새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많은 철새가 주남 저수지를 찾으면서 화려한 군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겨우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판사 출신의 오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장을 밝힐 지금 예정입니다. 추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지휘하기도 한 인물인데요. 추 후보자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회관, 이 시각 현재 의원회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네, 지명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뭐 대신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어주시면. 여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네. 아니 이제 여기 그 카메라 기자님들 적당히 찍으시고 난 후에 제가 시작할게요. 이거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자,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셔터 소리를 멈춰주시면. 네. 셔터 소리를 멈춰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괜찮은가요? 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총리급인데 너무 장관으로 가시는 게 적이 안 맞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 역사적인 요구와 또 시대 상황에 비춰 볼 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임할 각오입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 정의 이런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더 높은데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수렴해서 잘 세워나갈지. 제가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어떤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처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그 추천하신 분들도 그런 점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공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바로 국민께 약속드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뭐 제가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따로 메시지 같은 게 보내오신 게 있나요? 대통령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국민께 약속드렸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국당을 뺀 여야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한국당에서는 4+1 협의체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새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여권과의 투쟁을 얘기하면서도 원내 협상이라는 단어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 가동 그리고 곧 등장할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전국 상황이면 계속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어제 이른바 이제 4+1, 4+1 협의체 본격 가동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동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한국당 쪽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로 돌아오라. 그러고 이제 엊그제까지 시한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한국당과의 이제 끝내 이제 접점을 좀 이루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의 표현에 따르면은 버스는 이미 떠난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까지 예.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이제 2차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원래 최후 통첩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늘까지 네. 그 민생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이 요지부동인데요. 또 어쨌든 지금까지 협상 파트너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팽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파트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단식을까지 하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4+1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헌법이 정하고 국회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단 4+1 예산 협의체는 가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이 나와야지만이 네. 주말 동안에 기재부에서 이 서류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들 그리고 기술 독립을 위한 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소재 부품 산업 장비에 대한 투자하기 위한 예산안들이 이번에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4+1을 부득이하게 가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199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논의에 참여해 준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기회는 있다. 버스가 떠날 시간이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타고 한국당의 좌석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버스가 아직 안 떠났다고 그러시는데 뭐 한국당 쪽 입장 어떻습니까? 버스가 떠나든 안 떠나든 예. 저희가 앉을 좌석을 아주 뽑아내버린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협상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민생 법안부터 처리부터 하자.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라. 예. 본회의를 빨리 열어달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는 아예 외면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협상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나는 일당이다. 그리고 여당이다. 니네 제1야당 108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우린 니네 밟고 지나가겠다.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2, 3, 4, 5중대까지 있으니 그냥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이런 태도입니다. 정말 오만 불손 독재 태도죠. 이런 태도를 야당이 그냥 묵과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야당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몇 가지 정리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민식이법을 비롯한 저희 포항지진법도 있습니다. 모든 민생 법안 먼저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럼 필리버스터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포인트로 민생 법안을 하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필리버스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핑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산입니다.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513조 5천억, 약 514조입니다. 예. 국회는 예산을 관리 감독할 우리 세금이에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야가 같이 해야죠. 그런데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예산을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한국당을 빼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갑자기 북한으로 건너간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이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아예 팽시키고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그리고 지금 같이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서로가 이해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2, 3, 4, 5중대만 가지고 4+1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정체불명의 그 야합 집단이고요.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은 정말 후대에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다른 이제 시급한 법안들도 있고 좀 포항 그 지진특별법 그 통과 지난 지역 보시니까 직접 발의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발의했지만 아니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함께 같이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필리버스터라는 건 어떤 법안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가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지연을 시키는 거죠. 이건 합법적인 거고요.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겁니까? 지금 모두 걸어놨는데 이거 이제 다 저희가 다 안 하고 일단 원포인트 민생 법안만 하자는 거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 법안 제안한 것은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하겠다고 답을 주시면 필리버스터를 그 법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요. 이 국회 이제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513조 5천억이거든요. 이 정부 예산안은 다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기술 강국,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산업 장비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입니다. 근데 이 예산안이 국회에 오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14조 5천억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뭘 깎겠다는 건지도 없어요. 무조건 14조 5천억을 깎겠답니다. 왜? 500조 넘는 거를 깎아서 499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생각 있는 정당이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 그러면은 그 예산안을 가지고 상의를 해봐서 논의를 해봐서 심사를 해서 이거는 과하니까 삭감하고 이거는 증액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상임위별로 논의하니까 의원들이 오히려 막 8조, 10조 이상을 증액을 했어요. 513조 예산도 모자라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예산안 심사가 진척이 안 됐냐면요.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무조건 14조 5천억을 삭감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니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통과시켜야 될 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합니까? 통과시켜야 될 법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면은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원포인트 열면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하겠다고 답이 없어요. 199를 모두 필리버스터를 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니, 말이 안. 그러니까 원포인트를 열면 되죠. 민생 법안 열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저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요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정략이 아니라면은 이 199건의 민생 법안에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거고요. 아니죠. 선거법이라든지 패스트 법안이 올라가면 그때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걸어놓은 걸 철회하지 않으면서 저희한테 먼저 선거법 철회하라, 공수처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회에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인영 대표께서 법안 처리 순서를 다 얘기하셨어요. 예.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찾고 있었던 건 민생법이에요. 예. 민생법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민생법 서로 지금 신뢰가 다 깨져서 이렇습니다. 저희도 주장하는 것이 민생법을 원포인트, 민생법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하겠다고 그러면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진법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론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민법이죠. 당연히 본회의를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선거법 통과시키려고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한국당만 그렇게 배제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내어주고 또 받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물밑에서 진정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다고 마구 후드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원포인트로 빨리 민생법안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자고요. 네, 지금 양당 간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어쨌든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뭐 필리버스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당 쪽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협의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 부분에 네네.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버스가 떠났다고 하는 그 이제 공조 협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뭐 협상을 시작했지만 거기에 이제 좀 늦게라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들어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뭐 시간적인 뭐 여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2차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까지 같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4조 5천억을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는 네. 예산안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14조 5천억이라는 삭감 목표를 잡고 있으면은 예. 협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은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1에서는 어떻게 협상안이 모아지고 있냐면요. 이 권은희 안과 백혈안 안에서 네. 백혈안 안을 중심으로 하고 권은희 안이 갖고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거의 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들이 모여져서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고 본인들이 버스에 탈 마음이 없으면서 자꾸 시간 끌기 위해서 우리 가려고 하는데 뭐 버스에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쟁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한국당 쪽이 들어와서 협상을 하려면 이제 새 원내대표가 또 새로 선출이 돼서 세팅이 돼서 이제 시작해야 될 문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여쭤볼 거고요. 지금 얘기한 김에 지금 4+1 잠깐만, 저 예산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게 있는데요. 그 예산안 지금 철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14조 얼마 깎겠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달 처음에 시작할 때고요.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께서는 뉴스를 좀 체크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국회에서 얼마를 삭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뭐 소위 말하면 문외 정당인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아무것도 모르는 정당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마어마불손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예산안은요. 여야가 지금 물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중단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우리 안 해.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소소위를 하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한국당에서 다 양보를 했어요. 자, 소소위 지금까지 밀실로 짬짬이랬는데 하지 말자. 공개적으로 하자. 회의록 남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보 많이 했어요.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모든 걸 셧다운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뭐 떠나는데 이런 게 다 유치한 말이고요. 들어와라 해놓고는 안에서 문을 그냥 잠그고 열쇠를 채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함께 하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지금 예산안이 한 696건 중에서 쟁점이 되는 거였어요. 그중에 한 30건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고 여기서 여야라는 거는 교섭단체 3당입니다. 합의를 했고 지금 한 660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교착 상태로 빠지긴 했지만 예산은 저희가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건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6일까지 지금 다 그러니까 조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9일, 10일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다 나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막고 있다가 9일, 10일, 8일, 9일, 10일 이때 갑자기 선거법 올려가지고 순서대로 착착착 하자. 그래가지고 만약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한국당 때문에 민생법안 통과 안 됐다고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쫓아내고 이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 이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사회수로 비하면 폐륜적 행동이에요. 이런 걸 더 이상 저희가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 두 큰 사건,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좀 진행을 하시게끔 네네. 말을 좀 줄여주시죠. 그러니까 공수처법만큼은 저희가 막겠다라는 의지를 수없이 피력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큼은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예, 지금 뭐 표현의 수위가 이제 점점 팩트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팩트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 다른 야당과 이제 협의를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한 게 뭐냐면은 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적어도 한국당도 내놔야 될 선거제 개혁안에는 뭔가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만 한국당이 던진 안은 뭐였습니까? 오히려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고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고민은 아예 없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한국당과 다른 당들이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 4+1 내에서는 적어도 225대 75라고 이 합의안에서 최대한 이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45대 55, 250대 50 이런 다양한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동률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250대 50이 좀 유력하게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예. 대한신당도 꼭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호남 지역 의석 축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유력하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문제만 타결이 되면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 4+1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그 270석이라고 하는 예. 의석수를 줄이고 연동형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비례대표도 아예 폐지해버리는 이 안을 고집하는 한 저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해서 정말 한국당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와야 되고 이것은 작년 연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하고 서명했던 사안입니다. 합의 사안입니다. 글쎄요, 이 뭐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건데 네, 네. 사실은 네. 뭐 이건 어떤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게 뭐 원칙론적으로 맞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여기서 계속 지금 그 공조 협의를 하셔서 어떤 안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제 한국당이 뒤늦게 들어와서 합의를 할 때는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250대 50으로 합의가 되면은요. 예. 지금이 253 지역구에 비례대표가 47석 아닙니까? 예. 그러면 3석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 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 네. 라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예. 그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별 변화도 없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 안 했고 자기들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내팽개 쳐버린 정당이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국민들이 뻔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국당이 좀 그 내부적으로는 약간 좀 며칠 동안 어수선했는데요. 이제 당직자를 교체하고 뭐 엊그제는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뭐 좀 그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지금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당내 분위기는 어제 하루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예. 어제 나경원 대표께서 임기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최고위에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셔서 다들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이제 세 분이 네. 원내대표 출마를 하시는 걸로 하셨고 또 더 아마 주말 동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되시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타협이라든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좀 건 달라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나 대표께서도 네.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전쟁 중에도 협상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예. 자, 그 말은 같이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협상을 하자는 거고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는 늘 이제 옛날 뉴스에 자꾸 그 최근 뉴스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270석의 비례대표를 안 한다고 한 이후에 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당에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얼마든지 플렉시블하게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자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국민들은 250석을 하든 240석을 하든 25석을 하든 연동형 비례제를 하든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뭐냐면 지금 정말 어려워진 경제 도대체 누가
살릴 거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믿고 찍어줬는데 속된 말로 경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집값 잡겠다고 하면 전세값 뛰고 서울과 지방은 더 격차 벌여놓고 일자리 없어지고 점점점 삶이 팍팍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니네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그래서 그럼 한국당은 왜 선거법 가지고 이러냐. 자,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은 야당에 표를 줍니다. 야당에 표를 줘서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을 먹으면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 1위를 하면 당연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민들이 아무리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을 뽑아줘도 절대 제1 과반이 넘는 야당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독재란 얘기를 하고 문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이 선거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이 단순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네. 이를테면 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나서 다른 야당과 다시 또 이 공조 체제를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저희가 외면을 할 수는 없죠. 자, 그렇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가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군 여기 찍고 비례는 저기 찍으라 하는 이상한 여태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또 헌정사 한 번쯤 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요. 정상적인 방법을 놔두고 왜 이렇게 이상한 걸 하냐는 거예요.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정의당이고 그 정의당과 야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런 걸 바로 담아야 많이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거법을 절대로 이거는 연동형 완전 연동 지금 100%는 이제 많이 줄어서 50%고 지금 40%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있는데요. 저는 진정성 있게 한국당도 이렇게 전국을 교착 상태로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든 아니면 향후에 또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든 진정성 있게 정말 다시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당이 힘이 있잖아요. 여당이 자리를 깔아주셔야죠. 그리고 제1야당 같이 하자. 그리고 정말 밤에 만나시든지 밤새 만나시든지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가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한 정치라고 어쨌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시간이 없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완전 평행선이고요. 그렇죠. 제가 봐서 김정재 의원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9일쯤 해서 본회의를 열지 모른다라는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각 당들이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전국에 뜨거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권과 검찰 간의 상당한 좀 어떻게 보면 전면전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연일. 어젯밤에는 이제 청와대의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의 이제 최초 제보자가 경쟁 상대의 측근이었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그 당사자인 이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입장을 다시 한번 낼 거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명 수사라는 말이 맞을까 싶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김기현 시장이 피고발인이었습니다만. 이 김기현 시장을 경찰이 소환 조사도 안 했다는 건 팩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과 그 동생에 대한 수사였거나 혹은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이거에 관해서 마치 김기현 시장 수사권으로 명칭을 써가지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건 절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경찰이 김기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때 검찰이 단독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받았겠습니까? 검찰에 요청을 하고 검찰이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발부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단독으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지검, 검찰이 함께 수사 지휘를 해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 울산지검에서 수사했던 거를 중앙지검으로 올려와가지고 이거 청와대가 하명 수사라고 했다라는 것은 당시 그러면 검찰이 수사 지휘했던 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번에 새로 이제 밝혀진 사실, 어제 그 청와대 쪽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외부인이 이제 제보를 했었던 거다. 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만 얘기하고 이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시점도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 경쟁 후보의 측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했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청와대를 거쳐서 경찰에 제보된 건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분명히 어떤 그 오해 여지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울산시청의 고위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2015년까지는 그 뒤에 울산발전연구원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어쨌든 김기현 시장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분이 김기현 시장 주변의 비리에 대해서 뭔가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았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 개연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교한 시점이 송철호 후보 캠프에 있었던 그 시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 감찰반의 임무가 이른바 이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 맞는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얘기했던 게 그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고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 굉장히 수사 방해를 많이 했고 이것에 대한 감찰 차원에서 내려갔다라는 게 고인의 주장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것이 하명 수사가 아니라 무슨 김기현 선출직 시장을 감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감찰하러 갔던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뭐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아니 이 사건은 지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뭐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하면 정권이 직접 나서서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공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청와대가 직접적 개입을 한 거죠. 자, 요는 뭐냐? 어저께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선거 개입 사건이죠.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 첩보를 맨 처음에 받은 것이 누가 제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제보를 한 걸 SNS에 제보를 한 걸 자기들이 약간 가공을 해서 약간 편집을 해서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보고를 해서 경찰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어서 경찰로 이첩한 것이지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실이 몇 시간 뒤에 밝혀졌습니다. 그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자가 바로 지금 울산시장인 송철호의 측근인 송병기죠. 송병기 지금 현재 울산 부시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모 행정관, 무슨 모 행정관이죠. 그 행정관이 물어온 것이다. 물어와서 내가 얘기를 해줬다. 소위 말하면 하명 첩보인 거예요. 그냥 첩보가 아니라 하명을 받고 청와대에서 야 좀 조사해라. 니네 좀 뭐 어떤 거 좀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김기현 측근들 조사해서 올려라. 라고 하니까 잘잘잘 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교통건설국장을 했어요. 2015년까지. 다 그 관련 내용입니다. 자기가 아는 내용을 얘기를 했죠. 자, 그때 그러면 청와대가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송철호 선거 캠프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소위 말하면 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첩보 지금 잘못된 그 비리를 청와대가 수집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보기 좋게 편집을 한 다음에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죠. 이거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다시 이첩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하면 또 오해를 받을까 봐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 내려가고 울산 경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거 내려간 이유는 뭐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래고기 사건은 청와대에서 관여할 게 아닙니다. 이거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청와대에서 하명을 해서 선거에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이고 또 특히나 김기현 그때 그 당시에는 후보죠. 후보가 시장이 공천을 받는 그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15% 앞서가다가 이 압수수색 이후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비단 울산에서만 됐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은 결국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그러면은 하명 수사 받아서 선거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십시오. 검찰은 지금 이전에 오늘 같은 이런 그 하명
첩보 이런 식의 첩보가 있었든지 경찰은 알 수가 없죠. 예. 지금 모든 언론이나 지금 모든 국민들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울산지검이 내사를 했다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아니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이 울산에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타다했고요. 송경기가. 그 건설업자가 자, 이거를 지금 여러 제가 좀 기관에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넣은 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어차피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CCBB는 좀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이 민주당 쪽에서는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한국당 쪽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 정권의 어떤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그 첩보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됐는지는 저는 충분히 그 검찰이 수사하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하명 수사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반적인 행정상의 첩보가 들어온 것을 이첩해서 시작된 것인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검찰과 한국당의 이런 검은 거래, 커넥션 짬짬이가 너무 정도가 심합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선진화법 위반한 건 다 봤습니다. 검찰이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송치 의견까지 할 정도가 됐는데 검찰이 가져가 버렸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진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한국당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겁니다. 왜? 공수처를 반대해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주는 한국당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검찰과 한국당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입시 비리에서 고발했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수사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본인들의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죠. 왜?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철저하게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게 청와대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표적 수사로 전방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양당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를 들어보면은 사실 뭐 지금 뭐 청와대와 이제 그 검찰 간의 갈등도 있고요. 여와 야 사이의 어떤 공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실체가 이제 밝혀질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좀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지금 같고요. 문제는요.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끊임없이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과도한 수사다. 정치 개입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러지 않아요.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아니 의원님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셨습니다만 소환 조사에 응하셨어요? 아니 저는 끝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십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그런 잠깐만요. 식으로 아무래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비리를 덮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거래입니다.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고자 하는. 아니 검찰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왜 힘없는 야당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힘 있는 여당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멋지고 정의롭게 칭찬했던 윤석열이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검찰을 몰아붙이는 거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청와대 포격 수사 및 피의사실 유포,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야 합니다.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쓰여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쓰여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 또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검찰에 대해서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법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멈추고 선거 개입, 불법 공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거꾸로 검찰에 대해서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4+1이라는 것은 아주 법적 근거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놀란 것은 예산안 증액을 하는데 이 4+1 이 회의에서 각 당의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 저부터 그런 회의 장소 가서 그건 몸으로 맡겠습니다. 당장 저부터 그런 회의 장소 가서 그건 몸으로 맡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오선 추미애 의원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52일 만입니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인물인 만큼 검찰 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문건을 제보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문건을 건넨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곧 소환됩니다. 송 부시장은 소환에 앞서 제보 과정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방한 등 현안과 양국 관계 전반을 놓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류 금지령 해제에 공감대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에 대해 인민군 총참모장이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해했다며 미국이 도발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북한 규탄 성명에서 빠져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이 국장급 대화를 갖습니다. 의제가 사전에 조율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돼 대화 결과에 따라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4.9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무르고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9도, 파주가 15도, 철원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뒤 52일 만의 결정인데요. 여당 대표까지 지낸 만큼 만만치 않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 후보자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하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는 만큼 이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며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탈당 입장에 대해선 그동안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이 당적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고 여당에서 직접 추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자, 여당은 반길 것 같지만 야당 입장은 또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한껏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당 대표로서 촛불 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섰다며 이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 내심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이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검찰 수사 도중 청와대 특감 발언 출신 수사관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국민에겐 후한무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대표 출신 5선의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 바른미래당 평가도 부정적인데요.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라며 이 낯뜨겁게 청와대만 옹호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 추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은 검찰에 대해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이제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맞서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거하고도 연관시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이 선거 공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위를 구성해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금 전인 2시에 대검찰청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어제 구성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가 오늘 아침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검찰의 표적 수사, 강압수사다. 검찰개혁 법안의 논의를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라는 성토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봐주게 하는 대신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는 정치적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을 제보받아 윗선에 처음 보고한 전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하던 재작년 10월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뒤 이를 요약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함께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문 사무관이 송 부시장의 제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붙이는 등 가공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어젯밤 맞대응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쓰면 자신들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응수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우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어젯밤에 북한군 고위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불을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게 북한이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낸 겁니다. 박 총참모장은 필요하면 북한에 무력을 쓸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자신들 무력의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매우 불쾌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성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박 총참모장은 그러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 가진 특권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자신들 역시 신속한 상응 행동을 할 거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의 반발을 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로켓을 쏘기 좋아한다며 로켓맨으로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한 것은 북미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하반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의 비핵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o go look at the first agreement that we signed. It said he will denuclearize. That's what it said. I hope he lives up to the agreement. 또 미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원치 않지만 필요하다면 북한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언급에 북한의 반발이 이어진 모습인데 그래도 북미가 대결 구도로 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젯밤 담화문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긴 했지만 표현은 매우 절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언급에 반발하면서도 북미 간 물리적 충돌을 저지하는 유일한 담보가 북미 정상의 친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만일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굳이 담화문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제 나토 정상회의 기간 발언에서 자신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북미가 여전히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현지 시각 4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지역 6개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귀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최근 국장급 영사 관련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중국 외교부 영상국장과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의 인적 교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 단둥 등의 도시에 있는 옥류관과 해당화를 비롯한 북한 식당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북중 국경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계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는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해외 근무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그 결과를 내년 3월 22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이 모두 폐쇄되고 태국과 네팔의 일부 북한 식당도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식당입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근 이 식당을 비롯해 북한 식당 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도 귀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측에 철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북한 식당도 최근 일부 문을 닫았습니다. 네팔에 있는 북한 식당 2곳도 폐쇄됐습니다. 북한과 전통적인 유대 관계가 있는 베트남의 북한 식당은 아직 철수 징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도 어떤 형식으로든 안보리 결의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식당 문을 닫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기간 만료가 오는 22일까지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때 12개 나라에 100곳 넘게 운영되며 외화벌이의 효자 역할을 해온 북한 식당. 유엔의 돈줄 제기로 고사 위기를 맞으며 북한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청문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3명의 헌법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 반면 또 다른 헌법학자는 장래에 있을 탄핵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조지 워싱턴대 등 현직 로스쿨 교수들이자 헌법학자들이 청문회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 전문가들을 상대로 탄핵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탄핵 소추와 관련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가한 4명의 헌법학자 가운데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buse of office occurs when the president uses a feature of his power, the awesome power of his office, not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ublic. 한 여성 헌법학자는 외국 정부를 선거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deed, as I want to explain in my testimony, drawing a foreign government into our elections is an especially serious abuse of power because it undermines democracy itself. 하지만 또 다른 헌법학자는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위험한 선례를 남길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 believe this impeachment not only fails to satisfy the standard of past impeachments, but would create a dangerous precedent for future impeachments.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고 위법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어제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두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6시간에 걸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네, 우선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영장에 적시된 자료 목록 가운데 청와대가 동의한 자료만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검찰은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이에 대한 감찰 결과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들과 금융권 인사를 논의했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감찰이 무마됐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모두 회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해당 자료는 폐기됐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의 관건은 이른바 윗선 수사입니다. 향후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진행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검찰은 오늘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해 성역 없이 그리고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윗선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핵심 관계자 소환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을 서두를 전망입니다. 이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한 3인회의 멤버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유재수 전 부시장을 통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들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첫 제보자로 밝혀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이번 행위에 대해 추후에 후회나 거리낌 없으며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왜곡되는 여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공무원 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확인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짤막한 발표문만을 읽고 문답 없이 바로 이제 퇴장을 했는데요. 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당시에 울산 지역에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이었다. 제보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분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분에게 이제 이 제보를 했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네, 어제부터 이번 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본인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내용의 요지는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내용이었는데 기자들과의 구체적인 문답은 없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한기가 밀려오면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지만 기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로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한파특보는 확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추가로 내려진 건데요.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는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16도, 파주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도 영하 9도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주말과 휴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오늘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대기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저녁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검찰은 숨진 휴대전화가 숨진 A 수사관 사망 경위와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숨지기 전 남긴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공유를 요청했고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 적법하게 압수돼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세요. 지금 개문하겠습니다. 최현정 일부러 내려놓으셨어요? 안 내놨어요. 최현정 눌러봐요. 밖에서. 안 내려놨어요. 저희 그 세금 체납된 거 이장님 주소 돼 있고 해서. 이거 사장님 이거 저희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요. 다 녹화되고 있잖아요. 빨리 좀 기다려보세요. 뭔가 보게. 5천만 원짜리 여기 있으시잖아요. 3,600만 원짜리랑. 아, 왜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다면서요. 뭐지? 네, 세금을 납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안 내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네 가지가 아니에요. 돈이. 아, 돈이 공장을 팔고 정업을 지금 주고. 이거 뭐 많이 들었네. 그래도 사장님 이래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차 가지고 살고 계시.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살다 20년 30년 된 거라야. 식당에도 30년 된 거고 알고 보면 차가 10년 된 거고 지금도 돈 가서 사는 거 알잖아. 차를 가서 차를 그 벤츠 타고 차를 벤츠 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서희건설의 이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3천, 5천 세대 전국 5만 세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야 정우야 요즘 차로 바꿨냐? 에이 얼마 안 해. 성공했네. 아이고. 맞다. 유경아도 승진했다며? 그럼 너 차 안 바꿔? 굳이 회사에서 차 나오는데 뭐. 벌써 임원? 오늘 내가 살게. 계산까지? 언니! bye.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무역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자유무역과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수출 강국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축사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불을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인 국민들이 단결하여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록밴드 U2가 그룹 결성 4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오는 일요일 저녁 단 한 번의 공연이지만 큰 반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붉은 빛의 대형 LED 스크린 앞에 선 U2. 전설적인 록밴드 뒤로 그들의 대표 앨범의 주인공 조슈아 트리가 뻗어 있습니다. 투어 역사상 최대 규모인 비디오 스크린으로 1,100만 화소가 넘는 비디오 패널 1000여 개로 제작됐습니다. 현장 설치에만 8시간 넘게 걸리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남다른 규모의 공연을 해온 U2가 이번 투어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굉장한 시설로 장비를 동원합니다. 최고의 락밴드인 동시에 최고의 공연 밴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일본을 거친 U2가 오는 8일 한국에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43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공연이 성사된 겁니다. 조슈아 트리 앨범 발매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지난 2017년 진행한 투어의 연장선입니다. 이 앨범은 당시 시대 정신을 담은 대표작으로 아직도 최고의 앨범으로 꼽히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면에서의 아일랜드적인 터치, 그다음에 또 미국의 블루스 이런 것들이 잘 혼합된 80년대 최고의 락 앨범입니다. 앨범 판매 1억 8천만여 장, 22차례 그래미상 수상 등의 업적을 세운 U2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음악에 녹여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U2 멤버 클레이톤은 내한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남북이 원하는 통일이 되기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한국에서 만나는 단 한 번의 무대를 앞두고 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좀처럼 기온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4.9도까지 떨어진 데 이어서 낮 기온도 영하 0.2도로 종일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에 고비를 맞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 아침 철원 기온이 영하 16도, 파주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영하 9도, 대구도 영하 6도로 대부분 지역이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밤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눈이 조금 오겠지만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 확대된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도, 대구 5도, 광주 4도까지 오르겠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또 주말엔 추위 속에 중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